자, 기본이론 과정 44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360페이지예요. 360페이지 3절 부동산 유동화제도다 소개인데 이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부터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유동하다 이래 표현인데 이는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유동성이 낮은 상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유동성이 낮은 상품을 유동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 유동성이 낮은 상품을 유동성을 높여준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유동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쉽게 안 팔리는 상품이 있죠. 이걸 잘 팔리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를 유동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유동성이 낮은 상품이니까 안 팔리죠. 이걸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 증권 발행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증권을 발행해서 발행된 증권을 매각하면 좀 더 잘 팔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증권 발행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이제 증권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아주 쉽게 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제 100억짜리 부동산이에요. 잘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니까 100억짜리 부동산을 기초로 해서 자, 증권을 발행한다. 5천짜리 쪼개서 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00억짜리는 못 산다 할지라도 5천짜리 쪼개서 판매를 한다면 팔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유동성을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제도를 우리가 유동화 제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부동산도 유동성이 낮은 상품이지요. 그럼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상품을 증권 발행을 통해서 유동성을 높여주겠다라는 이야기요. 이 제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부동산 유동화 제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동산 유동화 제도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유동화 제도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되는 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세 가지를 묻고 있다 생각하시고, 자, 먼저 자산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 유동화 제도다라는 게 있고, 다음은 두 번째 주택 저당 채권, 자,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어요. 다음 세 번째로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다. 이들이 대표되는 부동산 유동화 제도에 해당한다. 물론 이외에 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험은 주로 이 세 가지를 묻고 있다 생각하시고, 대표되는 부동산 유동화 제도 뭐가 있습니까? 먼저 자산 유동화 제도가 있죠. 다음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 등이 있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 유동화 제도다 이 부분이 되겠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산 유동화 제도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 있다. 그럼 부동산도 유동성이 낮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기업의 매출 채권도 유동성이 낮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매출 채권이다. 그럼 쉽게 우리 이런 식으로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동차 할부 판매회사가 있어요. 그럼 자동차 판매회사는 자동차 할부로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할부로 판매를 하고 앞으로 할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겠지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3년 이렇게 해서 할부로 판매했는데 그동안 6개월 동안은 할부금을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2년 6개월 동안 할부금을 받을 권리가 있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2년 동안 할부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는 이야기야. 이 권리들이 전부 다 매출 채권이야. 이걸 판다라고 하면 여름에는 이런 권리를 사겠어요? 잘 안 사잖아요. 그렇죠? 유동성이 낮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된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을 한다면 좀 더 쉽게 팔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그래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했죠? 바로 이제 증권화가 내포되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에 매각한다면 좀 더 쉽게 팔릴 수 있다. 그래서 유동성이 낮은 상품을 유동성을 높여줬다는 겁니다. 결국 유동화가 이루어졌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부동산도 여기에 포함되니까 결국 부동산 유동화 제도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이제 증권 발행이 이루어지죠. 이때 발행된 증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바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해서 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때 발행된 증권을 자산을 담보로 해서 자산 담보부 증권이다 또는 자산 유동화 증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자산 이게 뭡니까? asset. 여기에 척을 떴다니까 A가 되겠지요. 다음 담보했다. 이거 뭡니까? backed. 척을 떴다니까 B. 다음 증권 security요. 척을 떴다니까 S. 자, 이처럼 자산 담보증권 어때? ABS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영어로도 어때?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우리 시험에 영어로 출제된다면 굳이 제가 판서였대 영어로 표현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 안타깝지만 영어로 좀 알고 있어야 한다 생각하시고 잘 보세요. ABC입니까? 아니죠. AB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자산 유동화제도 1통에서 발행된 증권이 있다는 이야기. 이 증권을 뭘 합니까? 자산 담보부 증권 또는 자산 유동화 증권 ABS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처럼 자산 유동화 제도에서 발행된 증권이 어때? ABS다. 이런 의미에서 자산 유동화 제도를 흔히 우리가 어때? ABS 제도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자산 유동화 제도를 도입했을 것인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자 1997년도죠 말에 IMF라는 경제 위기를 맞이했어요. 이때 굉장히 견실한 튼튼한 기업이 있었어요. 기업이 있었지만 이 기업도 어때? IMF라는 경제 위기를 버티지는 못했어요. 현금이 악화되어서 자 부도가 나버리더란 이야기야. 그럼 사실 이 견실한 튼튼한 기업이 어때? 이처럼 500억짜리 어때 이제 건물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500억짜리 건물도 가지고 있는데 일시로 현금이 악화되니까 이 500억짜리 건물 어때? 팔아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한테 어때? 500억짜리 건물 사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못 산다 그랬어요. 그럼 결국은 이 회사가 어떻습니까? 500억짜리 이 건물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걸 팔지를 못해가지고 부도가 나버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랍니까? 흔히 흑자 부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흑자 부도도 비일비재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같은 흑자 부도가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 자, 이 같은 취지로 인해서 도입된 게 어때? 자산 유동화 제도다라는 거 잡으세요. 500억짜리 이 건물 팔리니까 안 팔리더라는 얘기예요. 안 팔리니까 어떻습니까? 500억짜리 이 건물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더라. 쉽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5천짜리 쪼개서 발행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500억짜리 건물은 제가 못 사도 5천짜리 10개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그렇죠? 그럼 500짜리 못 사도 5천짜리 10개는 살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자 매각하고 자금을 전하면 흑자부도 이 같은 걸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도입된 게 바로 뭡니까? 자산 유동화 제도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설명드리는 자산 유동화제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부동산 투자에서 모두가 어때? 97년도 말에 맞은 IMF 경제위기 이후에 나온 제도들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산 유동화제도는 뭐 이런 정도 골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한다. 이때 발행증권이 자산 담보부 증권 또는 자산 유동화 증권 ABS다. 이런 발행된 증권을 내각에서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로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다. 자, 이때 여러분이 먼저 주택 저당 채권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주택 저당 채권 이걸 줄여서 우리가 흔히 어때? 저당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 줄여서 저당 채권이다. 이런데 이때 저당 채권 뭘 약해서 쉽게 이 생각합시다. 자, 여러분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할 거 아닙니까? 이때 설정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이걸 우리가 어때? 저당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근저당권 2억짜리 또 3억짜리 5억짜리 이 같은 걸 은행들이 어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팔려 그러니까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안 팔리겠죠. 여러분한테 근저당 설정된 2억짜리 사라면 삽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안 팔리더라는 이야기. 그래서 저당 채권도 유동성이 어때? 낮은 자산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다. 그럼 여튼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증권을
증권을 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된 증권 어때? 투자자에게 매각하면 좀 더 쉽게 팔릴 수 있겠지요. 이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점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된 증권을 매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좀 더 쉽게 팔릴 수 있겠죠? 그래서 유동성이 낮은 상품을 유동성을 높여줬다라는 거면서 유동화 제도가 되겠죠. 이제 저당채권이다. 당연히 자 부동산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부동산 유동화 제도의 하나가 된다 생각하시고 이때 저당채권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거죠. 결국 이제 증권화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 제도 이도 때 부동산 유동화 제도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발행된 증권이 있지요. 이 발행된 증권을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뭘 기초로 증권을 발행합니까?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한 증권이다. 그래서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증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이 너무 길죠? 이걸 줄여가지고 저당 담보부 증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당 담보부 증권이다. 이제 이걸 우리 영어로 표현해 봅시다. 저당은 뭡니까? 모기지. 첫 글자 다니까 M. 다음 담보에다 back. 첫 글자 다니까 B. 증권 security. 첫 글자 다니까 S. 그래서 저당 담보부 증권을 MBS 이렇게 표현한다. MBC가 아니에요. MBS 이렇게 표현한다. 결국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제도 일통에서 발행된 증권이 뭡니까? 저당 담보부 증권 MBS다. 이를 위해서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우리가 MBS 제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제도 즉 MBS를 왜 도입하게 됐을 것인가? 자, 이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은행들은 자금을 조달합니다. 자금을 조달해서 이 조달한 자금을 자금을 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한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 앞서 했던 CD 즉 양도성 예금증서 이런 걸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죠. 또한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는 이야기 이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은행이 자금 조달한 가장 주된 방법입니까? 고객들로 받는 예금이에요. 예금이다. 그럼 이것은 예금은 어떻습니까? 단기성 자금이다. 할 수 있겠죠. 왜? 고객들이 오늘 예금 가입하고 또 바로 찰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단기성 자금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 조달된 자금을 운용을 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주택담보대출은 장기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럼 지금 보세요. 이제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운용하다 보니까 만기가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죠? 그럼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결국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위험이 뭡니까? 유동성 위험이에요. 유동성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운용하다 보면 결국 은행들은 유동성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고객들이 예금 가입했어요. 그럼 예금 가입한 걸로 전부 다 주택담보대출 장기로 해줬어요. 그럼 고객들이 내 돈 돌려주시오 하고 찾아갔어요. 돌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같은 게 바로 뭡니까?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위험, 유동성 위험이 되겠다라는 거. 그럼 처음 은행들이 유동성 위험에 빠져들면 파산은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일개 시중은행이 파산한다 생각하세요. 국민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겠죠. 이처럼 파산될 염려가 있다. 이런 어떤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지요. 그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유동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럼 유동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도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 뭡니까?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런 생각합시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해줬어요. 대출해주고 당연히 뭘 받습니까? 저당채권을 받게 된다. 저당권 그냥 설정된 게 있겠지요.
그죠? 자, 이를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하면 추가 자원을 마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추가 자원을 마련할 수가 있다. 이를 통해서 유동성 위험으로부터 어때?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어때? 예, 자,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가 우리나라 어때? 도입되어 시행이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장기로 주택담보대출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만약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았다면 은행들이 어때? 장기로 주택담보대출 해주려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지요.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유동성 위험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어떻습니까? 장기로 주택담보대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는 뭐 때문에 났습니까?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을 원활하게 수행할 목적으로 기타 또 여러 목적이 있겠죠? 가장 주된 목적은 주택담보대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로 도입 배경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고, 자, 이 같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저당채권을 기초로 하고 있죠. 기초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 된다. 그래서 저당채권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때? 자, 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 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자산 유동화제도의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워낙 MBS 발행 물량도 많고요. 법적 근거에도 다소 차이가 있으면서 우리가 별도로 떼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와 같은 자산 유동화 제도와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 제도 기본적인 골격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증권을 발행하는데 무엇을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느냐, 여기에 어때?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유동화 제도 이 부분은 증권 발행에 기초되는 자산이 뭡니까? 바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면 뭐든지 어때?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 뭐든지 다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제도다. 여기서는 증권 발행에 기초가 된 자산은 딱 하나 있죠. 뭡니까? 주택 저당채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유동화제도는 증권 발행에 기초된 자산 뭡니까?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면 뭐든지 다 된다. 그렇지만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제도 하에서는 증권 발행에 기초된 자산은 딱 하나 있다. 저당채권. 여기에 큰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세 번째로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다. 자, 이건 영어 첫 글자서 리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혹시 리츠란 표현 들어보셨나요?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이렇게 번역해서 리얼 이스테이트다. 그래서 첫 글자 따서 리얼 이스테이트다. 다음 투자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다. 그래서 부동산 회사 첫 글자도 리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나라는 현재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를 두고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 회사 법 여기에 나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예요. 이처럼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식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겁니다. 주식 발행이 이루어지니까 주식 발행이니까 증권화가 내포되어 있죠. 또한 주식 발행을 통해서 고가의 부동산품을 소액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따라서 유동성으로 높여졌다. 유동화가 제도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다. 이도 유동화 상품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식을 발행해서 불특정 다수의 소액의 일반 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겁니다. 쉽게 이 생각하세요. 내가 100억짜리 부동산 살 수 없어. 부동산 투자세 주식은 살 수가 있겠지요. 그럼 주식을 갖고 있는 만큼 부동산의 지분을 갖는 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식을 발행해서 불특정 다수의 소액의 일반 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조달한 자금을 전문가가
전문가가 운용을 하는 것이다. 즉 전문가 운용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발생 수익을 배당으로 분배해 준다. 이 같은 제도가 바로 뭡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요. 이도 유동화 상품의 하나가 된다 생각하시고, 전문가가 운용하니까 직접 투자입니까? 간접 투자입니까? 결국 간접 투자 상품이 된다는 겁니다. 간접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부동산 투자 회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불특정 다수의 소액의 일반 투자자도 부동산 투자에 주식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액의 일반 투자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같은 부동산 투자 회사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저희들은 현재 도입되어 시행되는 부동산 유동화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산 유동화제도,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다 생각하시고, 이때 자산 유동화 제도 일조에서 발행된 증권이 뭡니까? 바로 자산 담보보증권, 자산 유동화 증권 ABS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일통에서 발행된 증권이 뭡니까? 저당 담보보증권 MBS가 되겠지요. 부동산 퇴산 어떻습니까? 주식을 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 유동화 제도는 기본 권력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주택 담보대출을 원활히 수행해서 도입된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요. 따라서 우리 교재 4절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또 정부 자체도 활성화시켜자 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 이분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는 우리 교재 5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제 우리가 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금융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들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지분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분금융. 다음은 부채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매자닌 금융이라는 게 있다. 여기서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분금융이라는 것은 지분이지요. 결국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상법상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참 주식은 어떻습니까? 지분,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대표인 증서가 되겠지요. 참 상법상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로해서 지금 주식 발행하거나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이게 이제 지분 금융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부채 금융입니다. 부채는 뭡니까? 남의 돈이죠.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참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발행하는 가장 대표인 증서 바로 뭡니까? 채권이죠. 채권. 그래서 여보세요. 자기 자본, 즉 지분을 조달해서 발행하는 대표인 증서는 뭡니까? 주식이지요. 그렇지만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발행한 대표인 증서는 뭡니까? 채권이다. 채권. 이점 채권 우리 흔히 사채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자, 남에게 돈 빌려 쓴다. 사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채권을 우리가 사채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저당을 설정을 한다라는 이야기. 채권 즉 사채를 발행하거나 저당을 설정으로써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게 바로 뭡니까? 부채 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자닌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매자닌 금융에서는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의 부채 금융의 중간 성격을 지닌 자금 조달 방식을 총체해서 우리 매자닌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이 매자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어원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여러분이 아마 이런 건물을 보셨을 거예요. 자, 이처럼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인데 1층에 층고가 아주 높습니다. 1층의 층고가 아주 높다는 이야기예요. 높아서 이제 자, 이처럼 여기에 계단이 있겠죠.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것은 라운지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난간이 있죠. 난간 잡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면 1층 로비가 탁 보이더란 이야기예요. 자, 이 같은 건물 보셨죠? 조금 이때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뭡니까? 이 부분은 1층과 2층의 중간층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래서 1층과 2층의 중간층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탈리아로 우리가 어때? 메자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메자닌 결국은 1층과 2층의 중간층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때? 지분과 부채의 중간 성격을 지니는 자금 조달 방식을 총칭해서 우리가 어때? 메자닌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 용어 정리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지분금융에 해당이 되는 건지 부채금융에 해당이 되는 건지 메자닌금융에 해당되는 이것 때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우리 시험은 이걸 묻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의 매마다 빠지지 않고 지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지난 시험은 무려 한 문제로 출제했던 그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분이 되겠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얘들을 들어드리겠는데 자 먼저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다. 우리 앞서 설명했지만 부동산 투자회사는 어때? 상법상 주식회사라고 했죠. 그래서 어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지금 주식 발행이 이루어지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지분금융의 가장 대표되는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다라는 게 있어요. 쉽게 이해가자는 이야기요. 내가 펀드에 가입합니다. 그럼 펀드에 가입하는 그 금액만큼은 그 펀드에 지분을 갖는 셈이지요. 그럼 상대방은 지분을 매각하겠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좀 지분 매각이다.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 이도 어디 합니까? 지분 금융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모에 의한 증자라는 게 있어요. 공모에 의한 증자다라는 게인데 이때 증자는 뭡니까?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자본금을 늘린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공모는 뭡니까? 공개 모집의 약자입니다. 공개 모집. 여기에 약자가 어때요? 공모예요. 공개 모집이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때? 자본금을 늘리겠다. 이게 공모에 의한 증자다. 그럼 어때?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릴 수 있겠죠? 그럼 주식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 이때 주식 발행할 때도 어때? 공개 모집, 공모에 의해서 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공모의 증자, 이제 주식 발행과 관련되어 있다. 이면서 지분금융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디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신디게이트. 그리고 조인트 벤처. 자, 여기에는 신디게이트나 조인트 벤처 이등 모두가 어때? 개발 사업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겠다는 겁니다. 방식인데 큰 차이는 뭡니까? 조인트 벤처는 소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것이고 신디게이트는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쉽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개발 사업에서 총 100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총 100억이 필요한데 어때? 이제 5명이 1인당 어때? 20억씩 출자하더라는 이야기예요. 투자자 이처럼 소수의 투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게 조인트 벤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000만 원씩 자 1,000명이 출자를 합니다. 자 1,000명이 이제 1,000만 원씩 출자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어때? 100억이 되겠죠? 됐습니다. 이처럼 이제 1,000만 원씩 1,000명이 출자했다. 어때? 다수의 투자가 참여한다 할 수 있겠죠? 이 같은 게 신디게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여러분들이 조인트 벤처는 소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거고 신디게이트는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험은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소수가 됐던 다수가 됐던 내가 어때? 출자한 이 금액이 있지요. 출자한 이 금액은 어때? 지분을 갖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지분 매각 이와 관련이 되겠죠. 따라서 이도 어떻습니까? 지분 금융 방식에 해당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소사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 신디게이트 그리고 조인트 벤처 역시 어떻습니까? 지분 금융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5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간접투자 펀드, 공모에 의한 증자, 신디게이트, 조인트 벤처 이들 모두가 어때? 부동산 금융에서 자금을 조달한 지분 금융 방식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은 자, 자산담보부 증권이 있습니다. 자산담보증권 또는 자산 유동화 증권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겠죠. 우리 배웠습니다. 뭡니까? ABS. 자, 이는 어때? 이제 자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한 증권이다. 결국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했죠. 여기서 설명했던 이 부분이에요. 이거이다. 그럼 자산을 담보로 했으니까 당연히 담보가 설정된다. 그래서 어때? 이는 부채금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저당 담보부 증권입니다. 저당 담보보증권이다. 사실 주택 저당 담보증권 이걸 줄여서 우리가 저당 담보증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이건 뭡니까? MBS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도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담보로 설정했으니까 당연히 어때 부채금융이 될 수 있겠죠. 또한 저당 채권이다. 이것도 저당 설정 관련이 있죠. 그래서 부채금융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심화이론 과정에서 이 어떤 MBS 상품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걸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심화이론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데 자, 본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생략할 거예요. 심화이론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것은 MBS 상품 중에서도 MBB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MPTB라는 상품이 있어요. 상품이 있고 다음 CMO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참 MBB, MPTB, CMO라는 상품이 이들이 모두 어때? 채권에 뜻서 발행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채권도 발행되니까 MBB, MPTB, CMO 이들은 다 어디에 합니까? 부채금융에 해당이다. 자, 채권대로 발행되죠? 부채금융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서 MBS 이 상품 자체는 전체 봤을 때는 우리 때 부채금융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MBS 상품 중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MBB, MPTB, CMO 이 상품들은 모두 어때? 채권에서 발행되니까 당연히 어때? 부채금융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MBB, MPTB, CMO 이런 말씀이니까 머리 좀 아프실 거예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심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때 우리의 비법으로 아주 쉽게 암기할 수 있는 암기법 다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보기만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상환 사채라는 게 있어요. 주택 상환 사채다. 자, 우리 설명해서 사채는 뭡니까?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채권의 형태에서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이야기야. 조달하고 주택으로 어때? 상환하겠다. 집 지어서 갚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주택 상환 사채다. 그럼 그 채권의 형태 발행되니까 당연히 어디 합니까? 부채금융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저희들이 이제 부채금융 대표인 사례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먼저 자산 담보부 증권 또는 자산 유동화 증권 ABS. 다음 저당 담보부 증권 MBS. 물론 MBS 상품 중에서도 MBB, MPTB, CMO 이들이 부채금융이죠. 다음은 주택상환사채 이 같은 걸 들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부동산 유동화제도다 대표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때 발행된 증권이 있지요. 여기 있네. 이제 자산 유동화제도 1통에서 발행된 증권이 뭡니까? 자산 담보부 증권 또는 자산 유동화 증권 ABS지요. 이는 어떻습니까? 부채 금융 방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 주택 저당증 유도화제도 1등에서 발행 증권이 뭡니까? 저당 담보증권 MBS죠. MBS 이도 어때? 부채 금융 방식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퇴사는 주식을 발행하죠. 주식 발행하니까 당연히 어디 합니까? 지분 금융 방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우리 이분 한번 살펴봅시다. 전환 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전환 사채.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래요. 어때? 사채니까 그럴 때 채권의 형태에서 발행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채권의 형태에서 자, 발행을 하고 자금을 조달하겠지요. 대신에 전환 사채는 어때? 전환권이라는 옵션이 부여된 채권이에요. 다음 신주 인수권 사채는 신주 인수권이다. 이 같은 옵션이 부여된 채권이 되겠습니다. 이때 전환권이라는 것은 처음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어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란 이야기예요. 이 같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것은 옵션이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신주 인수권에서는 신주 인수권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있죠. 이 발행한 회사의 신주 새로운 주식이죠.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란 이야기야. 결국 이도 주식과 관련된 권리가 되겠다. 그래서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검사채 이들은 어때? 예, 채권의 형태에서 발행이 되지만 지금 주식과 관련된 권리가 어때? 옵션으로 들어있더라라는 겁니다. 뭐 이때 보세요. 채권은 뭡니까? 부채죠. 채권은 부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때 이제 자, 주식 관련 권리는 뭡니까? 지분이죠. 지분. 결국은 이제 지분과 부채의 어때? 중간 성격을 지니는 자금 조달 방법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전환사채, 신주 인수공사채 이 두 가지가 메자닌 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지분 금융 방식이냐, 부채 금융 방식이냐, 메자닌 금융 방식이냐 살펴드렸어요. 자, 한 번 더 우리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먼저 부동산 투자 회사 있지요.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 공모위원 증자,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이들은 어디 합니까? 예, 자, 지분 금융 방식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예, 자산 담보보증권 또는 자산 유동화증권 ABS죠. 다음 이제 저당 담보증권 MBS. 다음 주택상환 사채 이들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예, 부채 금융이죠. 다음 전환사채, 신주 인수검사채 이들은 대표로 메자닌 금융이다.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여러분 교재 통해서 반복습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60페이지예요. 360페이지 보시면 자, 1번 챕터 부동산 유동화다 소개되어 있죠. 여기는 별표 3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챕터 옆에다가는 예, 별표 3개 해놓으시고요. 자, 먼저 양고래 1번 봅시다. 자, 부동산 유동화와 부동산 증권화다 용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편곡 1번입니다. 편곡은 자, 부동산 유동화다. 두 번째 중간점 보세요. 이는 부동산의 자,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 이걸 어때? 우리가 부동산 유동화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다음 편곡 2번 봅시다. 부동산 증권화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참 증권 발행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일터에서 자금 조달 이름 뭡니까? 증권하다 이렇게 표현한다. 간단히 용어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보세요. 양고래 2번입니다. 양고래 2번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이다. 소개됐죠? 우리 여기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지분 금융, 부채 금융이 있다. 사실 2분이 어때요? 우리 좀 완전 단골 메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편곡 1번입니다. 첫 번째를 보세요. 자, 지분을 매각하거나 자, 이처럼 지분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발행하여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 뭡니까? 지분 금융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그 아래 줄 끝 보세요. 그리고 편곡 1번 세 번째 맨 끝 보시면 부동산 투자 회사다 들어있죠? 부동산 투자사다. 그리고 끝 보시면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 다음은 공모위원 증자. 그리고 부동산 신디게이트. 다음 조인트 벤처. 이들이 대표적인 어때? 지분 금융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곡 2번 봅시다. 첫 번째 저당을 설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당을 설정한다. 다음은 사채 발행을 통해서 채권이죠. 사채는 채권이다. 예, 자, 지금 사채 발행돼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게 바로 뭡니까? 부채 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 줄 내려 보세요. 내려 끝부분 자산 담보보증권이다. 우리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요. 자, 자산 담보보증권 또는 자산 유도증권 ABS지요. 다음 주택 저당 채권 담보보증권이다. 줄여서 저당 담보보증권 MBS가 되겠죠. MBS. 그리고 MBS 상품 중에서도 주택 저당 담보채권이다. MBB. 다음 주택 저당 지불 이체 채권이다. MBTB. 다음 타계층 저당 채권 CMO. 이들은 모두가 어때? 채권에 엔터하니까 대표적인 어때? 부채금융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주택 상환사채다. 이도 어때? 부채금융의 하나의 예가 된다.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 자, 중간쯤에 보충학습 박스가 들어있죠. 자, 네, 두 번째 박스 보시면 메자닌 금융이다 소개되고 있네요. 메자닌 금융. 자, 네 번째로 한번 보세요. 네 번째로 보시면 중간쯤에 메자닌 금융이란 끝부분 지분과 부채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자금 조달 방법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참 지분과 부채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자금 조달 방식을 총칭해서 뭐라 표현합니까? 메자닌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 동네 2번 전환사채. 그 아래 동네 3번 신주 이주고사채다라는 겁니다. 참 전환사채, 신주 이주고사채 이들이 어때? 매장금융의 가장 대표인 예가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362페이지예요. 362페이지는 2번 챕터 부동산 유동화제도다 소개되고 있죠. 예, 부동산 유동화제도 2번 챕터 옆에다가는 별표 2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2개 해놓으시고 먼저 양고래 1번입니다. 양고래 1번은 자산 유동화제도 여기는 설명이 되겠어요. 네, 흔히 우리 이제 ABS 제도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지요. 자, 평고래 1번의 첫 번째로 봅시다. 자산 유동화제도 ABS 제도란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의 재산권 등을 기초로 지금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유동화증권을 발행합니다.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때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자산담보보증권 또는 자산유동화증권 ABS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박스에 인해 나 있죠. 부동산이나 기업의 매출채권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한다. 발행된 증권이 어떤 ABS다. 그래서 투자자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박스 아래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우리나라의 자산 유동화 제도는 자산 유동하는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 근거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자산 유동화 제도니까 자산 유동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연결만 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봅시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다양한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기초로 한 자산담보보증권이 발행이 되고 있는 추세다. 참고하시고 동그라미 4번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채권이 증권화되면서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 방법도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다. 이도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우측 페이지는 중간쯤에 편고로 4번 한번 봅시다. 편고로 4번 보시면 유동화 자산이다 소개되어 있죠. 결국은 이제 이처럼 자산 유동화 제도에서 증권 발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유동화 자산이란 자산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자산권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출 채권 예로 들었죠. 또 부동산도 예로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유동화 자산이란 자산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자산권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로 자산 유동화제도는 우리 교재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하단 봅시다. 양고래 2번입니다. 양고래 2번은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다 소개하고 있죠. 흔히 우리 이제 MBS 제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봅시다. 자,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즉 MBS 제도란 유동성이 낮은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로 이처럼 유동성이 낮은 주택 저당 채권 줄여서 저당 채권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발행된 유동화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때 발행되는 유동화 증권을 뭐라 했습니까? 줄여서 저당 담보보증권 MBS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는 주택장채권 담보보증권이죠. 이걸 줄여서 저당 담보보증권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364페이지예요. 364페이지는 첫 번째 중간쯤 보세요. 자, 부동산에 대한 저당 채권을 증권한 상품 중에서 대표되는 건 바로 뭐가 될까요? 저당 담보보증권 MBS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점 저당 채권을 증권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당 채권을 증권한 상품 중에 대표되는 건 결국 뭡니까? 저당 담보보증권 MBS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스 보세요. 박스 보시면 이 내용이죠. 주택 저당 채권 줄여서 저당 채권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한다. 발행 증권이 MBS죠. 투자자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우리나라의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다. 이는 한국주택금융서 법이 있어요. 뭐 등등을 근거로 해서 시행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인류에서 설립된 금융 공기업이 뭡니까?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다 할 수 있겠죠.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다. 이는 한국주택금사법 여기에 이제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주택 저당 유동화 제도다. 이는
이제 자, 한국주택금융사법 뭐 등을 근거로 해서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이것은 자, 한국주택금융사법에 대해서 소개되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자, 한국주택금융사법은 이제 한국주택금융사를 설립하여 주택 저당 채권 등의 유동화와 현재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뭐 대표로 주관하고 있는 것이 한국주택금융사지요. 자, 다시 봅시다. 자, 한국주택금융사를 설립하여 주택 저당 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금을 수행함으로써 이때 주택담보노후연금이다. 그럼 주택을 담보로 해서 노후에 연금받는 상품이다. 이걸 줄여서 일명 주택연금이다. 이래 표현하는 겁니다. 여튼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금을 공사가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발전에 이바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 법률의 제정 목적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양보로 3번 봅시다. 자, 양보 3번은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다. 이를 우리가 영어 적어서 리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봅시다. 부동산 퇴사란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을 발행하지요. 불특정 다수의 투자부터 자금을 조달합니다. 조달한 자금을 누가? 전문가가 운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부동산 등의 투자 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를 말한다.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보세요.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증권화했다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분야의 대표인 건 부동산 투자회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동산 대산 주식을 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지분을 증권한 대표적인 상품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걸 구분해 봅시다. 자, 참 저당 채권을 증권한 부동산 상품 중에 대표되는 건 바로 뭡니까? 저당 담보증권 MBS다. 그렇지만 지분을 증권한 상품 중에 대표되는 건 바로 뭡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다. 이렇게 구분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저당 채권을 증권한 부동산 상품 중에 대표되는 건 저당 담보증권 MBS다. 반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증권한 상품 중에 대표되는 건 뭡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다. 왜?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 발행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스 보세요. 주식을 발행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부터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운용하고 발생 수익을 배당 형태로 분배해 주겠다. 이 제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부동산 투자 제도는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촉진, 다음 일반인에게 부동산 간접 투자기 제공, 부동산의 가격 안정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지요. 이분은 우리 교재 5절에서 구체로 설명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번 동그라미 2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는 부동산 투자회사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자, 지금 부동산 투자회사법 여기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이처럼 부동산 투자회사법 여기 한다면 부동산 투자회사 유형도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바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형 부동산 투자회사 참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도 우리 교재 5절 부동산 투자제도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예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또 출제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제 봅시다. 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 중 지분 금융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지분 금융의 대표 사례로 5가지 말씀드렸죠. 뭡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간접 펀드, 공모형 증자, 신디게이트, 조인트 벤처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기 3번 보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다 나와 있죠.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아주 수월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1번 보세요. 주택 상환사채다. 우리 배웠죠? 주택 상환사채 이들은 어디에 합니까? 부채금융이지요. 보기 2번
신탁 증서금융이다. 이도 어때? 부채금융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4번 이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다. 이는 어때? 기업어음의 형태로 발행이 되는 거지요. 이제 자, 자산을 담보해서 기업의 어음 형태로 발행하겠다. 이도 어때? 담보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부채금융이 되겠지요. 다음 5번 보세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이다. 이게 이제 저당담보부채권 MBS의 일종인 MBB 이상품이에요. MBB. 그래서 영어로 MBB 나와 있죠? MBB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 이리 번역했죠? M은 뭡니까? 모기지. 그래서 저당 또는 저당 채권이다 할 수 있겠지요. B는 팩트 담보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담보에 있다. 다음 B는 어때? 반드 채권이다.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이는 당연히 부채금융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1번 주택 상환사채, 2번 신탁증서금융, 4번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다. 5번 주택 저당채권 담보채권 MBB 모두가 돼 부채금융에 해당이 된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3번에 나와 있는 부동산 퇴사 지분금융이 되겠죠. 문제선 지분금융 고라했으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3절 부동산 유동화제도다. 내용 그래서 개괄적으로 오늘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고 그다음 여름교재 365페이지를 보세요. 365페이지 한 4절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가 소개되고 있죠. 바로 여기서 말씀드린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이 부분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우리 교재 4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는 여러분들께 심화이론 과정에서 설명드릴 내용이다. 그래서 4절은 심화이론 과정에서 설명드리고 바로 5절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 396페이지예요. 자, 396페이지 찾으셨나요? 396페이지 보시면 5절 부동산 투자회사제도다 소개되어 있죠. 바로 우리 설명드린 부동산 투자회사제도 여기서 더 구체로 살펴보는 게 우리 교재 5절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절에 나와 있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이도 어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보다는 어떻습니까? 5절에는 부동산 투자회사도 이겼대. 우리 지금 더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먼저 우리가 이야기 드리고 4절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진행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 다음 시간에 5절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이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